살면서 놓친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살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살면서 놓친 일 채널입니다. 예전에는 계절이나 장마 이런 기후와 날씨가 딱 정해져 있을 정도로 구분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말도 어렵고 무섭습니다. 정말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없으면 한국에서 산다는 거는 두렵다. 차라리 아이슬란드를 가야 된다. 좀 이렇게 무섭고 두렵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물은 뭘까? 검색을 해보니까 고요히 멈춰있는 물건 혹은 자연 이렇게 표현됩니다. 혹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 없는 사물. 영어권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생명, 프랑스에서는 죽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중세와 근대과학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발생한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물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과학이 발견한 겁니다. 변화를 저는 생명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정물은 느낌보다는 느리지만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오늘도 정물 같은 생명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상상을 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셀프 추천합니다. 자, 오철수 시인께서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철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시골에 좀 몇 년 계셨는데 지금 나이 정도면은 청년 회장 하실 정도 아닙니까? 딱 그렇죠. 질문인데요. 나이듦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근데 그 나이 드는 게 아프기 전까지는 어제랑 똑같은 거라 특별히 나이듦에 대해서 느끼지 않고, 특히 시골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못 느껴요. 눈 뜨면은 어제 일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생활하다가 아프면은 내 몸을 돌아볼 무슨 그런 계기가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어제 일에 이어서 오늘 일을 하는 그런 연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딱히 나이듦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그런 계기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는 이제 아이들 만날 때죠. 아이들 만나면은 예전하고 달리 자식들이 요구하는 게 많죠. 그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나이듦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그런 저기를 못 만났어요. 제가 죄송하게도. 자, 초고령 사회로 가는 오늘의 현장. 자, 오늘도 인상적인 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됐네요. 오늘이 이 팟캐스트 7번째 녹음인데요. 오늘 주제는 인상적인 면은 꼭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상적인 면은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나라는, 우리라는 삶의 가치평가 체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그 안양천변 산책길에서 어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그 조그만한 애기죠. 애기가 그 유모차에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자기 발가락을 열심히 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나도 어렸을 때, 아니, 나도 저 아기 때 저랬었겠지? 근데 왜 그게 나한테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 다가올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저놈은 지금 자기 발가락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상을 자기 입에다 집어넣고 어떻든 자기 감각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아기일 때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왔겠구나. 또 계속 자라면서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런 건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고 저것은 불리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가치 체계를 쭉 가치 평가 체계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떤 것을 봤는데 인상적이야. 그러면 그게 괜히 인상적이겠어요? 나의 가치 평가 체계에 걸려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체험수기라는 말 아시죠? 체험수기라는 말을 경험수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건 체험수기라고 하지? 그때 이제 통상 생각하기, 우리가 통상 체험수기라고 할 때는 어떻든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인격에 영향을 줄 때, 인격적으로 다 반응할 때, 이럴 때를 주로 이제 체험이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은 결국 인상적인 면이 나의 삶의 가치 평가 체계를 건드릴 때,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시적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말하고는 약간 그것보단 좀 더 진한 체험, 나의 가치평가 체계를 건드렸기 때문에 감이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그리고 뭔가 깨게 하는, 뭔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각성이 생겨나는 체험. 이런 것이 시적 체험이에요. 인상적인 면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삶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시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구체적이고 짧고 형상적이고 압축적이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체험. 근데 그런 체험들이 살아가면서 또 의외로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돈 버는 일 그 자체로 다 힘드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인상적인 면이 툭 튀어 내 눈앞에 탁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체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예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두석 시인이 쓴 꽃싸움이라는 시입니다. 봄 숲을 휘양하게 수놓은 현오색과 얼레지는 서로 마주보고 필 때 가장 선연하다. 함께 군락을 이루고 기세 싸움을 벌일 때 현오색은 더욱 푸른 보랏빛으로 생생하고 얼레지는 더욱 붉은 자줏빛으로 도발적이다. 일종의 꽃싸움, 서로 아름다워지려는 싸움이다. 자신의 피를 맑게 하고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생동하게 하는 싸움이다. 친구야, 우리 꽃싸움 하자. 위로와 격려로 적당히 다독이거나 추워주지 말고 혼신의 힘으로 꽃대궁 밀어올려 제대로 한번 겨뤄보자. 이 시의 내용으로 봐서 아마 이렇게 등산을 하시다가 그 현우색과 얼레지가 군락지어 피어 있는 그런 곳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이게 이렇게 화분에 하나씩, 현우색 꽃은 잘 모르겠지만 얼레지는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하나씩 담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하고 다른 어떤 느낌이 확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 꽃이 이렇게 생생한 것인가 하고 인상적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거하고 마주하고 있는 현오색도 만만치 않게 아주 생생하고, 만약에 화분 하나에 꽃 하나 담겨 있었다면 느껴볼 수 없는 어떤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화분 하나에 그 꽃 한 송이 담겨 있을 때하고 다른 느낌이 이렇게 오지? 그거는 뭐 조건에서 보면은 떼지어서 펴 있다는 것 외에 특별할 게 다른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떼지어서 피면은 다르구나. 이런 거는 들꽃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죠. 제비꽃도 이렇게 한 송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싹 폈을 때의 느낌하고 그 여기저기에 제비꽃이 쭉 펴 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레지도 그렇게 군락을 이뤄서 폈는데 그 맞은편에 현오색도 그렇게 군락을 지어서 피웠어요. 그런 인상적인 면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저 선연함, 저것은 함께 군락을 이루고 기세 싸움을 벌일 때, 바로 그럴 때이구나. 그래서 더 생생하고 더 도발적이겠구나.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이건 식물성이잖아요. 식물이잖아요. 식물들이 군락을 져서 피면은 사실상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건 뭐 시인의 표현처럼 일종의 꽃싸움인데, 그 꽃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꽃싸움이냐? 뭐 현우색이 얼레지 무서우라고 이를 드러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서로 아름다워지려는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아름다워지는 방식이 또 뭐예요? 자신의 피를 맑게 하고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생동하게 하는 싸움. 이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하고 다르죠. 우리 싸움은 주로 이전투고 개싸움 같은 것을 상상하는데 이 식물성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아름다워지려는 싸움, 자신의 피를 맑게 하고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생동하게 하는 기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생각해 보니까 문득 우리 삶의 세계가 떠오르면서 우리 친구들, 내 친구들, 우리들도 이런 싸움이면 어떨까? 싸움 없는 세상은 없죠. 근데 그 싸움이 이전 투구가 아니라 서로 아름다워지려는 자신의 피를 맑게 하는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생동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노세카 얼레지 군락에서 그 인상적인 면, 생생한 그 꽃들이 생생하다라는 인상적인 면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저런 기싸움을 해야지 되는구나. 이전 투구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면서 싸움의 형태를 아름다워지려는, 피를 맑게 하는, 다채롭고 생동하게 되려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구체적인 감정을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우리 꽃싸움하자. 위로와 격려로 적당히 다독여주거나 추워주지 말고 혼신의 힘으로 꽃대국 밀어올려 제대로 한번 겨뤄보자. 참 이런 말이 쉽게 나온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 요즘 싸움이라는 게 그냥 막 그렇게 서로 뜯어물고 그러는 싸움도 있고, 아예 싸움 자체가 제도화가 싸우는 이렇게 권투하는 링처럼 제도화가 된 게 아니라 직책에 의해서 싸움이 제한돼 버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회가 제도화돼 있거나 위계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어서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이를 잇는 싸움의 형태라는 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는 정도, 또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렇게 추워주는 정도, 이런 식의 싸움, 이런 싸움들을 반성하게 해요. 이런 싸움들에 대해서 셔노세카 얼레이지가 하는 기싸움이 니네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 면은 항상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든 이런 얼레이지나 셔노세기나 싸움을 할 때 서로의 기싸움으로다가 이렇게 쭉 자기를 자기를 생생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니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거리의 열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제의 나랑 다르고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을 점점 벌려나가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시인이 말했던 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생생하게 생동하게 하는
그런 싸움의 양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인상적인 면은 항상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자님이 시작할 때 사물에 대한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요. 이 사물들 가지고 시를 쓸 때는 사물의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면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형상화해야지만 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지금 읽을 시간이젠 그런 건데요. 정준일 시인이 쓴 위키페디아라는 시입니다. 1.5mm 작은 몸, 곰을 닮은 얼굴, 다리는 8이나 달고 느릿느릿, 150도씨 고온도 견디고 영하 200도씨도 버티는 기가 막힌 놈. 물기를 차단당하면 제 몸을 말려 미라가 되고 죽은 듯 120년도 건너뛴다는 터무니없는 놈. 방사능도 비웃는 여유만만. 우주 공간에도 살 수 있단다. 제 작은 몸을 무기로 환경에 저를 맞추며 상식을 파괴하는 단순함으로 느릿느릿. 시의 대상이 위키피디아라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시인도 과학도감이나 과학상식 책 같은 영상을 읽다가 봤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특징,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온 말이 활동을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모를 가장 적게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자기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상에서 이렇게 강한 생명체가 있을까? 혹은 가능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면을 옮겨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며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느릿느릿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활동하고 그러면선 소비하지 말고 자기 필요를 충족하는 느린 삶,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위키피디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로 표현할 때도 우리 삶이 한 번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느릿느릿 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의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면을 옮겨오는 거예요. 형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는 인상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런 사유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상적인 면을 시의 중심 형상으로 세워 표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시쓰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적인 면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위키페디아를 예로 들면은 이놈은 참 특이하게 사는구나. 그러면 한번 자기가 위키페디아처럼 느릿느릿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도 한번 그렇게 리듬을 정말 느릿느릿 가져간다면은 어떨까?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얼레지와 셔넛에게 이렇게 피어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그 기싸움이 물어뜯는 싸움이 아니고 더 아름다워지려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싸움이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지금 내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느껴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주제의 서정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그렇게 인상적인 면을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체험을 통해서 사색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인 것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말입니다. 체험이 그냥 의도치 않게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체험을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높이 사는데 한번 작정하고 체험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 특히 시를 쓸 때는 스스로 그 서정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상적인 느낌과 그 면면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할 때까지, 고정되는 내 생각을 깨트릴 때까지, 우리 눈에서 한 bin을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각성할 때까지 그렇게 한번 체험을 밀고 나가 보는 노력, 이것도 작정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디 절 같은데, 뭐 어떤 오래된 곳에 이런 데 가면은 기와 사이에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는, 지붕 기와 사이에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거나 뭐 듣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읽는 시는 바위 사이에서 그렇게 자라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남준 시인이 쓴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입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러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인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 인상적인 것이 나의 가치평가 체계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땡겨요. 삶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퍼덕퍼덕거리면서 그 인상적인 면이 퍼덕퍼덕거리면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하게 만든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지가 제 생각으로 다 똘똘 뭉쳐 있을 때, 젊은 바위처럼 있을 때는 솔씨들이 날라와봤자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 다 말라 죽었어요, 이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여기 품이 넓어진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품이 넓어지니까 이제야 풀씨가 날아와가지고 제 몸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소나무가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자라나니까 바위만으로다가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거는 바닷바람이 강바람인지 바닷바람인지 어떻든 바람이 불면은 강물 소리가 그 소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쳐요. 그래서 노래를 풀어줘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이거는 바위가 소나무 뿌리를 내리게 해 주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산다는 것이 정말 그런 거라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 솔씨들이 날라왔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비워서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라는 감정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봤어요. 아, 그 누구나 보면 대단하구나는 생각은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말면은 그냥 끝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서 체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문제로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나를 비워야지 딴 사람의 자리가 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나는 진짜 다른 이를 위해서 다른 이의 자리를 내 마음속에서 비워 만들어 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인상적인 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인상적인 면에는 다 삶에 대한 문제에 답하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면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인상적인 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을 찾아보고 체험해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서정을 좀 더 풍성하게 해보자. 이것이 꼭 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체험을 해봄으로써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바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특히 자기의 삶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 과정 자체가 그 바위의 소나무하고 내가 한 번쯤 비슷하게 같아져 보는 건데 그건 내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욱 인상적인 면에서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철수 시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스타벅스 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그 회장님께서는 참 다름이라 하기엔 좀 뭐하죠. 정말로 긍정할 수 없는 말들인데 저는 이제 오늘 듣고 이런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뭐 세태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현 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차이와 차이를 벌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서로 겨루는 것, 자기 극복과 자기 지배와의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계속 해 나가면은 그것이 나의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남들과 다른 차이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 길을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좀 현학적으로 한 것이죠. 그 올해 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제 헤일 메리 프로젝트라고 전 은하를 이제 구원하는 지구인과 외계인의 그 두 명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슷해요. 그 영화를 잘 이해하는 게 평론가들에게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인들이 가진 시선을 통해서 영화를 바라보면 되게 놀라운 관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영화 봐야 되겠네. 네, 한번 그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네. 영화입니다. 네. 우정이란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시인들이 이제 그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은 좀 어떤가요? 그냥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든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그 뭐라 그러 너무 이렇게 기획된 듯한 그런 장면 뭐 통상 그걸 뭐라고 부르나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거를 요렇게 작정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도드라지면은 이렇게 잘 다가가는 것이 잘 이렇게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이게 인상적인 것 그런 면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영화가 사실은 저한테는 훨씬 사실적이에요.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적이냐 사실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눈에만 그럴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편안하고 생각할 것도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조작질해가지고 그 조작질이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려고 그런 형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든 자연스러운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외계인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절망적이네요. 갑자기. 이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란, 이라크, 중동아시아 그쪽의 영화들은 특히 영화인들은 목숨을 걸고 영화를 제작합니다. 뭐 독립 영화를 그렇죠. 하든 뭐 이렇게 대규모 영화를 만들든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 체제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영화 제작 발표를 외국에서 합니다, 대부분.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란 영화들이 보면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어떤 방금 시인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인상적인 면, 뭐 삶을 잘 관찰하라, 면을 봐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 쪽의 영화인들이 그런 특색이 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박남준 시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정의 밀도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서정이란 걸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감정의 상태죠, 뭐. 근데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미 감정의 상태. 그것이 서정이죠. 그게 끝인가요? 네. 예.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좋아진다. 편해진다. 뭐 나쁜 놈들이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뭐 독재자 뭐 이런 놈들, 사악한 놈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편안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자주 들으십시오.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든가 청소하시든가 셀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들이 많은데
현재 그 특히 우리가 삶에 대해 이 세계에 대해서 불만이 갖고 있었던 게 어떤 지점에서 표출이 된 게 지난 내란 때였던 것 같아요. 내란 때 이후에 이제 젊은 세대의 빛의 혁명, 그거는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정의를 때린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격했으면 저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 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해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내란이나 말도 안 되는 불상사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이제 시위하는 데 갔다가 놀란 장면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내란 주범이 그 잠깐 구속돼 있다가 풀려날 땐나 본데, 그때 그 광화문 내거리 그쪽을 막 지나가는데 그 태극기 집회 사회자가 막 윤석열 막 그러고 이렇게 연호를 하니까 거기 그 태극기 신민들이 막 그 같이 따라 연호하면서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저기는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극우 유튜버, 그 다음에 그 전모시기 목사, 그 다음에 그의 신민들, 그리고 윤석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다가 연결되더라고요. 참 특이한 조합이죠. 그 연결 조합이. 야, 저렇게 연결되면은 저런 풍경이 나오는구나. 그럼 다르게 연결되면 어떤 풍경이 나올까? 하고 그 경복궁 쪽 광화문 그 바로 앞에서 하는 집회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다른 조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연결 조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적인 면을 한번 곰곰이 뜯어보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삶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시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상적인 면으로부터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특히 그 생각하는 주체가 나니까 나의 차이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체로 싱싱해질 수 있고 생생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풍요는 거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건 곁생각이었어요. 오늘따라 사회자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자, 확고한 꼰대력, 하지만 예의 바르게 살면서 놓친 일 채널입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는 살면서 놓친 일들을 보듬어 보며 환기가 되는 시간을 만듭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